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과의사 주진호라고 합니다. 우선 의학 채널 비욘드라고 하는 훌륭한 채널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광명병원에서 안과 중에서도 망막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봄이 되면 이제 공기 중에도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막염으로 안과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건조증 같은 것들도 발생해서 또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늘 특히 안과 중에서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게 발생하시면 뭐 Q&A에 적어주셔도 좋고 또 꼭 황반 변성이 아니더라도 안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 마치고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반 변성이 알기 전에 제가 망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안과에서도 그 망막을 전문으로 하는 망막 의사입니다. 우선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1에서 0.5mm 정도의 두께 굉장히 얇은 투명한 막으로서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 내벽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막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각 정보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망막에 있는 광수용 세포에서 이것을 인식해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고 그게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었었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머리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망막에 있는 광수용 세포는 크게 색을 감별하는 원추세포와 빛을 감지하는 막대세포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원추세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원추세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망막을 이제 카메라의 필름으로 흔히 비유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진료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뭐 30방, 40방짜리를 다 찍으면 이제 사진관에 가져가서 필름을 이제 사진관에 제출하면서 인화를 해주면 뭐 며칠 후에 찾으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면 필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좀 좋은 필름을 썼었을 때 사진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실제로 필름이 좀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망막도 사실은 좀 건강해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은 이제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흔히 비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황반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저 사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막의 검사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안저 사진을 찍었었을 때 이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황반이 중요하냐면 황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추세포, 색을 구별하는 원추세포가 황반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황반부에 닿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원추세포의 색깔을 인지하기 때문에 황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황반변성 환자들이 보는 시야를 보시면 우리 소녀의 얼굴이 황반변성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얼굴이 흐리게 보이고 결국에는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황반변성은 왜 생기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따르면 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초기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약 전체 인구의 6.7%, 그리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기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0.7%로 보고가 되었고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좀 좁혀서 보면 초기 황반변성은 16.9%로 그리고 후기 황반변성은 1.8%로 약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뭐 나이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황반변성의 진단도 2009년에는 22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52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황반변성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주입술도 2009년에는 약 10,000건 정도였는데 2016년에 3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변성에 대한 위험 인자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인데요. 75세가 넘어가면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고, 성별은 사실 남성, 여성 큰 차이는 없지만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으로는 뭐 흡연, 비만, 그리고 햇빛에 대한 노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황반변성이 가족 중에 있는 환자군 가족이 황반변성이 없는 대조군 가족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황반변성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OCT라고 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황반변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큰 2가지 우리가 이점을 주는 장치와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OCT라고 하는 진단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OCT라고 하는 것은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빛이 눈 안에 이제 망막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이제 CT처럼 망막의 단층을 촬영을 해서 보는 검사인데요. 실제로 그 안저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썼던 방법으로 우리가 눈 안에 들여다봤었을 때 황반변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OCT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망막이 정확하게 어떤 층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쉽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황반부에서 이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용 세포가 들어있는 이제 세포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 세포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굉장히 황반변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황반변성의 소견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저검사를 통해서 드루젠과 맥락막 신생혈관, 지도모양 위축 이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맥락막 신생혈관과 지도모양 위축은 후기 황반변성의 소견으로서, 후기 황반변성은 굉장히 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의 이제 양쪽 눈에 안저 소견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약간 노란색으로 뭔가 침착물들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드루젠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OCT 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OCT랑 위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아래쪽에는 망막과 그 브루크막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뭔가 동그랗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침착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루젠은 망막 색소 상피와 브루크막 사이에 생기는 세포의 축척물이라고 해서 1856년에 독일어의 정동석이라는 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드루젠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정동석이고, 드루젠은 사실 병변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양 사람에 비해서 서양 사람이 이런 드루젠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49세 이상에서 98.5%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서 발견되는 게 드루젠입니다. 다만 이 드루젠이 염증 반응이 발생되면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길 수 있고, 또 드루젠이 커져서 이제 브루크막을 두껍게 만들면 맥락막이라고 하는 곳에 망막 밑에 있는 혈관층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망막층으로 전달해 주는데, 브루크막이 두꺼워지면 그 영양분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망막이 위축이 생겨서 지도 모양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견인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제 환자분의 사진인데 양쪽 눈 다 드루젠이 좀 있는 것을 보는데, 왼쪽 눈을 보면 이렇게 붉게 출혈이 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CT를 찍어 보면 망막이 부어 있고 망막 밑에는 피가 차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형광 조형을 해보면 이렇게 신생혈관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견인 지도 모양 위축은 안저사진상에서 빨간색 원 안처럼 색소가 뭔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OCT를 찍어 보면 이 표시된 부분만큼 광수용 세포가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망막이 위축이 와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소녀 얼굴 본 것처럼 가운데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변성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저는 제일 간단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분류하기 위해서 드루젠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젠의 크기가 직경에 따라서 작은 드루젠, 중간 드루젠, 큰 드루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황반변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드루젠이 5개 미만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황반변성이 그냥 없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은 드루젠이 여러 개가 보이거나 아니면 몇 개 정도의 중간 드루젠이 보이면 요거는 초기 황반변성이다. 하지만 초기 황반변성까지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중기 황반변성과 후기 황반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 개의 중간 드루젠이 보이거나 아니면 한 개 이상의 큰 드루젠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중기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막 신생혈관이나 지도 위축이 황반부의 중심부에 침범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후기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 중기 황반변성과 후기 황반변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황반변성이 진단되셨을 때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황반변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 대규모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레즈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 한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모아서 황반변성을 자연히 경과했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연구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초기 황반변성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기 황반변성을 진행될 확률은 1.3%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황반변성과 반대편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각각 18%와 43%, 그러니까 10명으로 치면 10명 중에 2명은 중기 황반변성 환자분이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기 황반변성으로 변했고, 반대편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에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반대편 눈에도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우리가 뭔가 약물을 처리하든지 하는 치료의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 아레즈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양제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데, TV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루테인, 지아잔틴 좋다, 눈에 좋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양제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아레즈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그리고 아연, 구리 이 5가지를 이제 권장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줬었을 때 어떤 황반변성의 진행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그 약 중에 한 가지, 영양제 중에 한 가지 성분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담배를 피는 흡연자로 한정해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분만 루테인 지아잔트로 바꾼 게 아레즈2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는데, 아레즈1이나 아레즈2나 둘 다 황반변성을 이제 좀 진행을 억제시키는 데는 효과는 똑같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사정이나 뭐 그런 거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런 영양제가 그냥 뭐 크게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영양제는 중기 황반변성과 후기 황반변성 환자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뭐 사실 황반변성이 없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드시는 거 정도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뭐 루테인, 지아잔틴까지 복용하시는 거는 조금 과영양일 수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눈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한쪽 눈이 잘 보이면 반대편이 잘 안 보이더라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진단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저렇게 보이는 격자 무늬의 암슬러 격자를 드리고 집에서 이제 한쪽 눈씩 가려보면서 이제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것이 없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안저검사나 옥시디 검사를 통해서 황반변성이 더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기적으로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긴 후기 황반변성의 치료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황반변성의 진단과 치료에는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OCT였고 그 다른 한 가지가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유리체 주사입니다. 이 유리체 주사는 어떤 거냐면 눈 안에다가 사진처럼 주사를 하는 건데, 그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혈관들, 신생혈관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 난 그런 환자분들한테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이고, 대부분의 황반변성의 맥락막 신생혈관 황반변성의 치료로는 이런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조적으로 과거에 쓰였던 광역학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요새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 의사들한테 듣기로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긴 황반변성 환자가 왔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주사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사실 환자분들의 눈을 많이 보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력을 많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특정 약품을 광고하거나 선전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항혈관 내피성장인자라고 하는 주사를 합니다. 이런 주사는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 어떤 주사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정확하게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나온 주사제는 원래는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남소암 등에 썼던 항암제를 눈에 썼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항암제도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에 썼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썼던 주사가 첫 번째 주사인데, 이 주사는 안과적으로 그 허용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비급여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쓰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우리가 이 주사 치료에 허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허가 사항이 아닌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게 또 단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많은 망막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두 번째 주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주사는 최초로 안과에 승인된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주사입니다. 이 주사도 이제 매달 주사를 맞게 해서 효과가 물론 좋았고, 그래서 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또 새로운 약제가 나옵니다. 이 약제는 2달에 한 번씩 주사할 수 있게 나와서 주사 간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주사가 나오는데, 이 주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주사고 한 3개월마다 주사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약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5번째 나온 약제는 우리가 항내피 세포 성장 인자 플러스 안지오포에틴이라고 하는 혈관을 또 생장하는 다른 또 인자를 억제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약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서 봤었을 때는 이 약제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러 약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물론 환자마다 약제의 뭐 반응성이나 타입에 따라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약제 듣지 않으면 다른 약제로 또 다른 약제로 옮겨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약제는 사실 되게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약제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치료의 그 주사가 개발되는 트렌드는 이전에는 매달 맞던 것들이 2달, 3달, 4달 이렇게 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황반변성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매달 병원에 오셔서 진료받고 주사 맞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자기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약제 개발의 트렌드는 점점 주사 간격을 늘릴 수 있는, 길게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약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약은 바이오 의약품이라서 생물체에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약제들인데, 그게 굉장히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게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약들의 복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면, 복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품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인하가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들은 비용이 뭐 약품이 한 70만, 80만 원씩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줄여서 환자분들이 더 쉽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로 있고 아직까지는 황반변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여쭤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끈을 붙들고 나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정도가 지금의 치료인데 이런 약물들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서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뭐 10년, 20년 지난 시점에는 황반변성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망막 의사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사들은 몇 번을 맞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표준에 대한 치료로는 처음 진단이 되시고 나서 한 달 간격으로 3달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딩이라고 하는데 약물을 눈 안에 높은 농도로 이제 유지시켜서 이거를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3가지 정도의 치료 방법으로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픽스드 레지멘이라고 그래서 이제 3번 주사 맞은 이후에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좀 우리나라의 보험 사정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PRN이라고 해서 황반변성이 나빠질 때마다 오셨을 때 나빠지면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좀 단점이 뭐냐면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고 재발이 되면 예후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트리트 앤 익스텐드라고 해서 주사를 계속 유지하되 나빠지지 않으면 간격을 2주나 4주씩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맞고 좋아지면 2달 뒤, 좋아지면 3달 뒤, 4달 뒤 이렇게 해서 결국엔 활성이 없어질 때까지 주사 간격을 늘려서 활성이 어느 정도 없다 판단이 됐었을 때 의사가 끊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주사의 종류나 주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망막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차이가 있고 또 환자의 상태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뭐 이런 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환자분의 어떤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방법을 잘 결정하시면 분명히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반변성 어떻게 해야지 나빠지지 않는 거 관리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있거나 뭐 인종이 동양인이거나 뭐 유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시면 좋고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 좋고 콜레스테롤이나 비만을 조절하시면 좋고 자외선 노출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황반변성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 볼 때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영양제는 항상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햇빛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모자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안경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반변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국인에서 황반변성 환자의 사회적 비용 분석을 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1년간 총 사회적 비용이 약 7천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비용은 약 5천억 정도고 비의료 비용, 즉 교통비라든지 간병비라고 하는 것들도 600억 이상 그리고 생산 손실 비용이라고 해서 1,300억 정도가 노동력 상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1인당 황반변성 환자의 평균적 사회적 비용은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황반변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Q&A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황반변성은 주로 어떤 분에게 생기나요? 혹시 예방도 가능한가요? 우리 일반 안과 진료, 감염 황반변성 검사도 기본 검사에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황반변성은 사실은 노인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물론 젊은 분한테 생기는 황반변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근시성 황반변성이라든지 고도근시가 심한 분들 아니면 뭐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황반변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염증에 생기는 황반변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로 하고 오늘 드린 연령 관련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뭐 이미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가려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 안과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황반 변성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저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황반 변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가셔서 원장님께 황반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뭐 비교적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엔젤님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당뇨병과 황반 변성이 달리 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황반 변성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게 연구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당뇨는 그래도 황반 변성에 더 많이 생기는 위험 인자는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김영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백내장과 고도근시가 있으면 노화가 되면서 황반 변성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그리고 안과에서 영양제를 꼭 먹으라 해서 루테인을 매일 먹습니다. 요즘 눈 위에 10원 크기의 검은 점이 보이는데 비문증인지 황반 변성 증상인지 계속 모르겠어요. 비문증도 나이가 되면 줄어든다는데 저는 계속 많아져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도근시가 있으시면 황반 변성이 좀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도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안구가 좀 커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눈이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지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이 길어지면 그 안에 붙어있는 망막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얇은 망막에서는 변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도근시는 좀 이제 황반 변성이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서 정기적인 검사를 자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백내장이 있는 것이 햇빛을 자외선이 더 눈에 침투되는 것을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황반 변성을 좀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뭐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백내장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 위에 시범 크게 검은 점이 보이는데 비문증은 사실 이 좀 점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반 변성과 좀 차이가 있는데, 비문증과 황반 변성의 어떤 그런 시야의 차이는, 비문증은 이렇게 눈을 돌릴 때마다 검은 점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비문증이고, 황반 변성은 저 멀리 딱 뭐 누군가의 얼굴을 봤었을 때 뭔가 얼굴이 좀 찌그러져 보이거나 선명하지 않은 것이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숙님 질문이신데, 황반 원공과 백내장 수술을 한 68세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백내장 수술했는데 시력이 구멍 났을 때 시력과 같아요. 즉 수술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식으로 가는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작년에 그 비욘디 채널에서 뭐 유튜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황반 원공은 이제 황반 쪽에 구멍이 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황반부에 붙어 있었던 그 광수용 세포가 떨어지면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건데, 우리가 수술해서 그거를 잘 붙여 놓더라도 광수용 세포가 손상이 발생하면 황반 변성과 똑같이 중심 시력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씩 그 시세포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황반 원공 수술하고 나서도 이전 시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림님 또 질문 주셨는데, 중심부가 아닌데 예전에 망막 열공도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왼쪽에 망막 열공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셨던 것 같고, 오른쪽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뭐 사실 망막 열공이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 시력 떨어지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망막 열공 또한 노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 아마 백내장도 역시 노화로 생기는 거라서 그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다 이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백내장도 생기고 그 외에 별개로 또 망막 열공 생겼던 거로 생각이 돼서, 요거는 좀 별개로 좀 보여주시고, 사실 망막 열공이 있다는 거는 또 반대편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길 권해드리고, 뭔가 비문증 같은 것들 증상이 좀 새로 생길 때도 꼭 한번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도빈님 질문인데, 안구건조증, 비문증에 자꾸 결막염이 생겨서 힘든데 왜 그러냐 하시는데, 사실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은 좀 비슷하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구건조증은 눈 표면이 건조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눈 표면에 사실 일정 정도의 눈물이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야 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구가 있고 눈꺼풀이 있는데, 눈꺼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눈이 말려 있으면 이게 마찰이 돼서 쓸리기 때문에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거라, 사실은 그럴 때는 좀 눈물이 어느 정도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잘 주무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따뜻한 찜질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뭐 술이나 커피 같은 것들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건조증이 심해지면 결막염까지 발생할 수 있고, 뭐 결막염은 사실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봄철에는 이제 뭐 알레르기로 인한 알러지성 결막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뭐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등의 결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안과적으로 좀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문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현상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안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눈 안에는 유리체라고 해서 계란 흰자 같은 게 차 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유리체가 망막에 시신경에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는데, 노화로 인해서 그 유리체에 그 이제 위축이 오면 유리체가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어떤 그 유리체 조각들이 그림자져서 보이는 게 비문증, 날파리증, 어떤 사람들은 뭐 거미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번쩍번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노화나 뭐 근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분들은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어떤 뭐 문제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융의왕님이신데,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노안이 늦게 오거나 노안이 안 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시와 노안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뭐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안이 좀 늦게 온다는 표현은 사실 좀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만 45세 정도가 지나면 노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수정체라고 하는 게 눈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정체는 영어로 렌즈라고 하는데요. 수정체의 원래 기능은 탄성이 있어서 수정체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우리 사람 카메라로 치면 줌 기능,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탄성력이 떨어집니다. 수정체. 그러면 이 탄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니까 노안이 와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경 안 쓰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멀리 잘 보이지만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안경 끼시는 분들은 반대로 멀리 보시려면 안경을 끼셔야 되잖아요. 가까이 보시려면 안경을 벗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근시가 있는 분들은 노안이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가까운 게 안 보인다. 대신 안경을 들어서 벗으면 가까운 걸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시가 있는 분들에서는 노안이 왔었을 때 좀 더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 거고, 실제로 젊으셨을 때 눈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은 이제 노안이 오시면 가까운 게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서류 작업이 어려워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시와 노안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루매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드림렌즈 괜찮나요? 30대 중반이라 수술은 부담되고 한번 출근하면 오래 있어야 해서 하드렌즈 드림렌즈 고민 중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드림렌즈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인데, 드림렌즈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잘 때 렌즈를 착용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렌즈가 착용된 렌즈가 눈꺼풀에 눌려가지고 각막을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자는 뭐 6시간, 7시간 동안 각막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 동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 생활하는 동안에는 각막이 눌려 있어서 우리가 라식이나 라식 수술한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각막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렌즈가 좋은 렌즈긴 해서 어린애들한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도 많이 써서 안경을 안 끼게 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장점으로는 각막을 깎지 않고도 각막을 깎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각막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잠잘 때마다 항상 껴야 됩니다. 그래서 6,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렌즈를 껴놔야지만
그게 각막을 눌린 상태가 유지돼서 안경을 안 낄 수 있는 거고, 이게 끼자마자 바로 또 안경 안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또 끼셔야 이게 또 각막이 충분히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을 낮에 생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드림렌즈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하드렌즈 재질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있는데, 뭐 성인들도 드림렌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 클로 매튜님께서 하드렌즈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저는 뭐 성인에서도 드림렌즈 착용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면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젤님 질문인데, 정기적으로 검진하며 황반 변성이 오더라도 실명까지는 안 갈 수 있나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루테인 지하잔디 섭취는 예방이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하면 황반 변성이 오더라도 실명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치료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황반 변성이 실제로 뭐 신생혈관이 자라는 황반 변성이 진행되더라도 적기적소에 치료하신다면 충분히 회복되실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뭐 이제 드루젠 같은 것들이 있는 황반 변성이더라도 굉장히 초기거나 중기일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섭취를 잘 하게 되면 예방이 되실 수 있게 생각되고, 주사 치료는 사실 뭐 환자분들이 눈에 주사를 찌른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주사를 제가 많이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뭐 환자분들마다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주사를 뭐 많이 해봤었을 때 느끼는 점은 그래도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혜님 질문, 선생님만의 눈 건강법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저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눈도 사실 계속 쓰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아령을 계속 든다, 하루 종일 든다 그러면 팔이 너무 아프겠죠. 눈도 하루 종일 쓰면 굉장히 피로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눈을 잘 쉬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도 다 갖고 계시고 뭐 TV도 있고 모니터에서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혹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지고 그러니까 뻑뻑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현대인들이라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 눈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6, 7시간 이상은 주무시기를 권해드리고,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많이 드시면 체내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좀 눈도 좀 촉촉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PC나 핸드폰을 오래 볼 때 30분 정도 보시면 한 5분 정도는 눈 감고 쉬어가면서 좀 쓰신다면 그래도 충분히 눈을 우리가 평생 아끼면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시고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해주시면 좋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증에는 따뜻한 찜질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뭐 집에서 쉬실 때, 누워 쉬실 때 뭐 여러 가지 찜질백 같은 거 사셔도 괜찮고, 그런 게 없으시면은 뭐 물수건 같은 거 꽉 싸서 전자레인지 30초 돌려도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거에 눈이 이렇게 덮어놔도 눈이 많이 시원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늦 축구사랑님의 질문이신데, 아는 분 아드님이 눈에 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하는데 병원이 난리라 걱정이 많고 눈에 암이 생기기도 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눈에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에 이제 그 드라마 중에서도 뭐 최지우였나요? 뭐 권상우라 나온 드라마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안암이 생겨가지고 뭐 눈을 적출할 바에는 뭐 죽겠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눈 안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눈의 영양분이나 혈관 같은 것들이 많은 자리인데 거기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뭅니다. 이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도 준비가 되는 병원도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강나영 님이십니다. 70대 초반 엄마가 황반변성 진단받고 3년 되었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건성에서 언제든 습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성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병변이 있으면 습성으로 꼭 진행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황반변성의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뭐 건성에서 습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황반 변성은 약 18%, 5년 이내에 18%, 그리고 후기 황반 변성이 반대편으로 내는 경우에 정상적인 눈에서는 43%에서 5년 이내에 후기 황반 변성, 습성 황반 변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누르진 크기를 꼭 확인하고 누르진 크기가 크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꼭 진료를 봐야 되는 게 맞고 영양제 같은 것을 보충하면은 이제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나영님 이은 질문에서 보시면 이제 황반 변성은 노화가 원인이라 눈이 많이 쓰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룹의 연구가 있고 일본 그룹의 연구들이 있는데 일본 그룹의 연구에서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라고 하는 게 황반 변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가 있고 또 미국 그룹에서는 그게 영향이 없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청색광들은 분명히 망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덜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꼭 보셔야 된다면 청색광이 이제 코팅되어 있는 안경 같은 것들을 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시는 거는 저는 좀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가을 하늘님이신데 비문 현상이 생겨서 안과를 갔는데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근데 비문 현상이 없어지지 않네요.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이제 비문 현상으로 안저 검사를 했었을 때 망막에 열공, 그러니까 망막에 찢김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유는 망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게 되면 그 구멍이 나중에 치료하지 않으면 넓어지면서 망막 박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구멍이 난 망막 주변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해서 땜질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더 넓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비문증을 없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리체가 떨어지고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유리체가 좀 녹아서 없어지면 자연히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해서 비문증은 없어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질 수 있어서 가을 하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다려 보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보세요 님 질문이신데 5개월 전에 벽지처럼 우글거려서 레이저 치료했는데 찢어지진 않겠죠?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지처럼 우글거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망막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망막 박리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망막이 어느 정도 크기로 찢어졌는지 어느 정도 떨어졌냐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로 치료가 잘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망막을 다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개월 동안 레이저를 하고 나서 그 레이저가 더 찢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레이저 치료가 아마 잘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안심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레이저 치료해 주신 병원에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망막 박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찢어진 망막 틈에서 아까 말씀드린 색소 상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좀 막 같은 것들이 생기는 증식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진료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신의 친구 같은 안내자 질문이신데 60대 초반 남자분이시고 몇 해 전부터 자려고 눈 감으면 깜깜해야 하는데 밝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일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딱 들었을 때는 어떤 건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뭔가 좀 밝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거는 이것도 약간 비문증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시증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유리체가 눈 안에 있었을 때 그게 망막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이게 자유롭게 좀 펄럭펄럭거리니까 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노화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문증은 되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속 있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증상들이 계속 좀 불편감을 느끼시게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과 진료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드렸는데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을 이걸로 제가 다 단정지어서 안내드렸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안과적인 망막 질환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모쪼록 감기나 이런 질환들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병원 진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분들께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